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 내주셔서 우선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 발표는 상당히 간단하게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메시지를 전달을 드릴 것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지금 저희는 다운턴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강기는 상당히 짧게 끝날 것이고요. 저희가 가파른 회복세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회복을 하게 되면 저희 앞에는 상당히 수년 동안 아주 빛나는 그런 성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발표를 통해서는 저희 지멘스 EDA가 고객사들이 이러한 성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내놓은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200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제 시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네 번째 다운턴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말에 이미 바닥을 쳤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빠르게 회복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2022년도에 이렇게 하반기를 겪은 그 원인은 무엇일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운턴을 겪은 이유는 로직보다는 메모리 시장이 침체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여기 장비에 보시다시피 메모리를 저희가 고려를 하지 않았을 때 시장은 12% 성장한 반면에 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는 17% 마이너스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에 PC나 스마트폰 등의 그런 수요가 그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표는 IC 단위 선적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래프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미래를 점쳐보는 그런 시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아날로그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 4분기 같은 경우는 공급망의 이슈가 있을 것이긴 하지만 로직이나 메모리 같은 경우는 계속 4, 4분기 정도가 되면 메모리 같은 경우 특히나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향후 미래 시장에 대해서 낙관론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이제 맥킨지 조사에서도 이제 연구가 나왔는데요. 거시경제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 이런 낙관론을 펼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보시는 장표는 2021년도부터 2030년까지 시장을 예측을 한 것인데요. 강력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거 같은 경우는 연평균 성장률은 한 7%를 전반적으로 개별적인 시장이 연평균 성장률이 7%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은 점점 더 시스템이 스마트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반도체 시장의 발전에 힘입은 것입니다. 네, 지금 차트 상당히 제가 흥미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색깔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막대 그래프에서 위쪽에 있는 하늘색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전자제품 시장의 매출액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막대 그래프에서 밑에 있는 조금 짙은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전자제품 매출액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의 주요한 시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 시기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970년부터 1987년까지 에 해당하는 시기인데요. 이때 글로벌한 전자제품 가치 중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은 8.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한 20년 동안 된 시기인데요. 즉 1994년부터 2014년까지를 보시면 반도체가 전자제품에서 차지하는 그 비율이 계속해서 가속화했습니다. 계속 성장을 했고요. 그 비율은 한 16%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도체의 비중이 최근 들어서 다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텔리전트 시스템 그리고 연결성 그리고 IoT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그 반도체가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전자제품 중에서 한 25에서 2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트렌드를 바라보는 것은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트렌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장표에 보시는 것은 파운드리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좀 세세하게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팹리스 그리고 IDM 그리고 시스템으로 구성을 해 놓았는데요. IDM 같은 경우는 그 파운드리를 소유하면서 직접 생산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스템을 한번 주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과거 2012년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이 스터디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시스템이 전체 파운드리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23%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테슬라 등과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제품 그리고 고객을 위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인텔리전트 시스템의 성장을 통해서 반도체가 전자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외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트렌드는 데이터 트래픽입니다. 데이터 트래픽의 양을 보시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수준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이 2배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적어도 7, 8년간은 이렇게 매년 2배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전송되고 생산이 되고 가공되는 것은 바로 반도체의 성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러한 트렌드에 힘입어서 저는 앞으로 몇 년간을 상상해보면 상당히 기쁨에 가득 차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그런 프로세스 노드를 보시면은 기능성이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아이맥이라고 불리는 유럽에 위치한 리서치 기관에서 이제 발표를 한 그런 연구 자료인데요. 보시다시피 기술 노드도 그 스케일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화기를 보시면 아마 쉽게 상상이 되실 텐데요. 한 8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전화기에 탑재된 기능이 한 10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기를 통해서 인텔리전트한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앱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의 기회가 풍부한데 이러한 기회에 대해서 고객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보여드리는 그런 차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ASIC 디자인 스타트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디자인 스타트를 시작을 해서 테이프 아웃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제조에 넘기는 그런 것까지 그 프로세스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 6년 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시간을 보면서 보시다시피 매년 새로운 디자인이 5% 이상 성장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전 세계 있는 반도체 회사들의 R&D 지출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칩 개발을 위해서 얼마만큼 R&D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반도체 회사들의 매출액은 R&D 투자 금액과 약간의 그런 상관관계는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100% 상관관계를 보인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 반도체 회사의 매출액이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것만큼 R&D 지출도 그만큼의 변동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닷컴 버블이 발생했을 때 반도체 회사들의 매출액은 수년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D 지출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R&D 지출액은 올해의 R&D 지출 예산액은 올해의 매출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올해 매출액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 몇 년간을 바라보면서 R&D 예산을 세우기 때문이고요. 정리를 하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운턴이 상황이긴 하지만 반도체 회사들의 R&D 지출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 KPMG 그 서베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PMG에서 전 세계 있는 반도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베이를 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KPX나 아니면은 그런 HR 그런 근로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R&D 지출에 대한 계획을 물어보는 그런 서베이 결과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4분기와 올해 1분기는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런 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 여전히 긍정론을 펼치면서 R&D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결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SMC 같은 경우에는 향후 제조 산업의 제조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향후에 6,000명 정도의 새로운 엔지니어를 고용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객들이 이러한 성장 환경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매크로 트렌드를 몇 가지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 보시다시피 EDA 포트폴리오의 머신러닝 기술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머신러닝 확장이 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솔리도 플랫폼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의 모든 툴의 AI 알고리즘이 그 중심에 위치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의 생산성이 많이 배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고객이 이러한 최상의 새로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떠한 분야에 R&D 투자를 할 것인가를 보여드리는 그런 장표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사들이 시장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저희의 집중 R&D 투자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 스케일링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노드랄지 아니면 새로운 제조 관련된 특성화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스케일링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설계 스케일링 계획입니다.
매년 디자인이 2배로 성장한다라는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시스템 스케일링 계획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칩을 설계를 할 때 단순히 실험실에 기반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프트웨어 스택을 가지고 실질적인 환경에 접목을 했을 때 어떠한 성능을 보이는가를 상상을 하면서 설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첫 번째 기술 스케일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DA 업계에서 기술 스케일링 관련해서 저희는 고객들이 원하는 새로운 기술 그리고 새로운 툴들을 디플로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 노드 그리고 제조하기 상당히 어려운 과거에는 어려웠던 기술 노드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대두되고 있는 이머징 기술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3D 직접 기술 지원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한 패키징의 멀티다이를 구현을 하는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항상 얼마나 많은 기술이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가를 상상하면 저 또한 상당히 놀라게 되는데요. 그만큼 많은 기술이 활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에는 이러한 기술을 어떻게 디플로이드 하는지를 상당히 상세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환 과정에 있는데요. 특히나 마스크 생산 과정에 있어서 예전에는 직선형의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직선과 그리고 각으로 이루어진 그런 직선형 기술을 활용을 했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마스크 생산을 할 때 곡선형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웨이퍼를 이미징을 할 때 곡선형을 통해서 이런 커브나 선형, 이러한 곡선을 잘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왜 이렇게 전환이 이루어질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러한 전환을 통해서 수율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장표의 밑에 보시면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디자이너가 설계를 했을 때 그리고 이러한 곡선형의 마스크 기법을 사용했을 때 어떠한 편차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차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EDA 업체와 마스크 라이터 회사들 간의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마스크 라이팅 회사 같은 경우는 새로운 머신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곡선형 마스크 생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새로운 머신에 투자를 하면서도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EDA 업체 같은 경우는 데이터 포맷이나 데이터 프로세싱 작업을 하면서 해당되는 데이터를 마스크 업체에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3D IC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디자이너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이해를 하도록 할 수 있을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고 그리고 수율을 최적화하고 그리고 제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상의 어떠한 다이에 어떠한 파트를 알로케이션 할 것인가 등의 의사결정도 내려야 되는데요. 이러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취하는 접근법을 저희가 STCO, 시스템 기술 공동 최적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STCO를 통해서 저희는 필요한 의사결정을 프로세스 초반에 하도록 함으로써 의사결정을 최적화하는 것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파트를 어떤 기존의 노드에 할당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노드에 할당할 것인지 메모리 엘로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의사결정을 좀 빠르게 함으로써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디자인 스케일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디자인 팀에 속한 디자이너, 설계자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설계를 이제 끝냈고 이제 다음 기술, 다음 노드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때 동일한 설계를 동일한 시간 내에 끝내면서 동시에 기능은 2배로 증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상상을 해보시면 너무나 많은 그런 압박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작년에 IBS에서 진행을 한 스터디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칩 안에 있는 디자인 설계 컨텐츠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는 AI가 내장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바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칩 안에 AI 컨텐츠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엔드포인트 단에서 스마트하면서 로컬 엔드포인트 단에서 스마트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새로운 디자인
접근 방식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통적인 RTL 합성 기법도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RTL 기법부터 시작해서 윗단의 하이레벨 설계까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시스템 C단에서 C 레벨에서 그리고 C++ 레벨에서 좀 하이 레벨에서 저희가 이제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알고리즘 레벨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아키텍처 안에 대해서 옵션에 대해서 설계를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윗단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랫단 전통적인 RTL 레벨까지 이렇게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칩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짐에 따라서 레이아웃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새로운 라우트 기법을 저희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배선 기법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단일한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공통의 엔진을 활용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상관관계 분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아웃 오브 박스 상태에서 성능이 80% 이상 개선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설계 완료되는 시간은 6배 정도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단부터 시작해서 설계 초반부터 시작해서 라우팅을 상당히 최적화할 수가 있고, 그리고 후방 단계에 있어서는 디테일 설계를 상당히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방에서 전방에서 이렇게 최적화된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을 이네이블하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네, 이제 IC를 시스템에 어떻게 연결을 시키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과거의 기술은 예를 들어서 칩의 기능을 검증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시스템 상에서 그리고 소프트웨어 스택 상에서 그리고 실질적인 환경에서 어떻게 이러한 칩이 행동할 것인가 이런 거동을 분석하는 것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칩을 생산하는 반도체 회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한 반도체 회사에서는 단순히 칩의 클럭 레이트를 계산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칩을 복잡한 시스템 그리고 복잡한 소프트웨어 ADAS에 직접적으로 이제 사용을 할 때 어떻게 구현이 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실질적인 도로 환경에서 보행자가 지나가는 환경에 있을 때 이러한 자율주행차에 들어간 칩이 어떻게 작동을 할 것인가를 미리 예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네, 그 하나의 사례로 페이브 360이라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의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설계를 가져와서 아주 빠르게 이러한 비헤이비어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빠르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단에서는 저희가 센서를 통해서 실제 환경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질 것인가를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거리에서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다니고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운전하는 차 앞에 자전거가 섰을 때 어떻게 행동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운전하는 차량의 앞에 자전거가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탑재된 라이다나 레이더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센서를 통해서 수집이 된 데이터가 인터커넥트를 통해서 디지털 칩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이제 프로세싱을 하게 되고 어떠한 액션을 취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즉 다른 단에 있어서 즉 자동차의 파워트레인이나 샤시단에서 어떠한 액션이 취해질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를 밟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켜볼 것인가 등등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저희 반도체 회사와 자동차 회사 간의 그 업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OEM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생산하기 전에 그리고 반도체 회사에서 칩을 생산하기 전에 그 사전에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미리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전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전자제품은 어떨 것인지, 어떤 소프트웨어가 사용이 돼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도로 환경을 미리 예측을 하면서 여러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미리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제 발표를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경기 침체기에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운턴 상황은 짧게 끝날 것이고 그렇게 끝나게 되면 아주 빠르게 성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장기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는 반도체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낙관적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그런 시스템적인 가치를 저희가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에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다이나믹하게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림으로써 그러한 최종 사용자들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객사에게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뒤에 앉아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